자, 드디어 상속세가 개편이 됩니다. 무려 75년 만이라고 하는데, 뭐, 사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와닿진 않죠. 그런데 공제금액 같은 경우도 28년, 29년 된단 말이에요. 뭐가 됐든지 간에, 이번에 좀 바뀌면은 굉장히 좀 대대적인 어떤 개편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그 전에 알고 계셨을 건데, 어떤 식으로 좀 바뀌었는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상속세가 좀 어려워요. 관련된 민법 부분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이게 생애 어떻게 보면 한 번 아니면 두 번 이렇게 일어나는 이벤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 같아도 미리 뭐 대응을 한다든지 그런 게 좀 적죠. 뭐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부동산 양도 관련해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실제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거래를 해야 되니까. 근데 상속은 이게 그렇단 말이지. 그런데 상속세를 납세하는 대상자가 점차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뭐 벌써 오래 전이죠. 한 2009년이니까 벌써 16년, 17년 전에 공부했을 때는 상속세 내는 사람하고는 우스갯소리로 친하게 지내라 이런 말 했었는데 지금은 뭐 서울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어도 어지간하면 내는 정도가 됐으니까 보통의 세금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많이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말하는 이 유산취득세는 정말 대대적인 개편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개편을 하는 거다.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은 관련된 보도 자료를 제가 좀 최대한 천천히 그리고 차분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거냐,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보도 자료입니다. 상속세 과세 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이다. 3월 12일 날 나왔었죠. 저도 이제 어제 지금 이 라이브 하는 날이 3월 13일인데 어제 곧바로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외근이 있어서 지금 합니다. 그래서 추진 배경 나오고 전환 방안 나오고 시행 시기 및 향후 추진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배경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전환 방안에서 특히 이 인적 공제, 배우자 공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납세 절차는 뭐 그렇게 가는데 조사의 회피 대응 왜 그러냐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세가 많이 줄어요. 많이 주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나눠서 부담을 하니까 줄어드는 거거든요. 절세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분산입니다. 분산. 명의를 분산할 거냐, 기간을 분산할 거냐. 특히 이제 명의 분산하는 게 핵심인데 이제 유산 취득세로 가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나눠버리는 거예요. 받는 사람, 과세 그 납세자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뭔가 꿍꿍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과세당국에서 보겠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많으실 시행 시기하고 향후 추진 계획인데 현재 이거대로 하면은 28년도에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또 설명드리도록 하죠. 우리는 이 영상은 천천히 약간 강의하는 식으로 볼 겁니다. 자, 추진 배경을 봅시다. 상속세 과세 방식은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유산세는 뭐냐? 이 사망자의 전체 유산,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해버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이제 피상속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 해서 피상속인 뭐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데 어쨌든 상속인, 피상속인.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 그러면 그 돌아가신 분의 전체 남겨진 재산, 유산이 있잖아요. 그럼 그 유산을 다 더해버려요. 다 더해버려. 그래서 전체 유산 규모만 딱 파악하면 곧바로 거기에 과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집행이 용이한데 여기에 없는 말이 있습니다. 더해버리니까 과표가 올라갈 거 하잖아요. 플러스니까. 그럼 과표가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세금은 기본적으로 초과 누진세율이니까 세부담이 커져 작아져. 당연히 커지겠지. 그러니까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집행하기도 편하지 세금도 더 많이 걷지 너무 좋은 거죠. 그러면 과세당국이 좋다는 거는 반대로 납세자는 좋아 안 좋아? 상대적으로 좀 안 좋겠죠. 그래서 납세자는 그 나와 있는 결정이 되는 유산세에 대한 상속세를 나눠서 이제 내야 되는데 그걸 또 연대 납부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 받은 재산에 관계없이 내야 되는 전체 세금이 결정돼 버리는 거죠. 그에 반해서 유산 취득세는 뭐냐면 남아있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상속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한쪽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나눠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받은 만큼만 내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유산취득세로 바꾸겠다 핵심은 뭐냐면 야, 너 받은 만큼만 세금 내. 심플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서 세금이 결정되니까 과세 형평이 개선되겠죠. 그리고 세법에서 대원칙은 뭐냐면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응능 부담 원칙이라고 해서 응능.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되는 만큼 받은 만큼 이렇게 낸다 이거예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원칙하고 훨씬 어울린다. 이 유산취득세가. 그럼 왜 지금까지 안 했냐? 집행이 어려워서 그래요. 이걸 다 찾아야 되거든. 그리고 이제 다 추적해야 되고. 그리고 분산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 세수 확보에서는 줄어들어요.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유산취득세로 바뀌면은 현재 기재부에서 예상하기로는 약 2조 정도가 상속세 재원이 좀 부족해진다라고 하는데 2조면은 물론 큰 돈, 엄청 뭐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인데 뭐 개인적으로는 몇몇 정책들을 보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막 정책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 좀 줄이고 이런 게 좀 좋겠어. 무슨 정책인지 말 안 할게 내가. 알아서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림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현행 유산세는 돌아가신 분의 전체 상속 재산을 다 더해버립니다. 그리고 공제 금액을 좀 해주는데 요게 이제 핵심이야 또. 일괄 공제 가지고 싸우고 있단 말이지.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공제를 하고 나니까 이제 과표가 나오는데 과표라는 거는 세금을 부담하는 어떤 표준 사이즈예요. 그래서 과표가 나오면 뒤에 세율만 곱하면은 모든 세금이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상속세 세액이 딱 나와. 그러니까 지금 물 흐르듯이 그냥 하나 전체를 해가지고 쭉쭉쭉쭉 해가지고 세율 높은 세율 딱 적용해서 세금이 나오죠. 그럼 이거를 상속일면 납부세액으로 딱 나눠요. 근데 만약에 여기 왼쪽에 있는 사람이 냈는데 오른쪽 사람이 안 냈잖아요. 그럼 연대납세 의무쳐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분쟁도 생기고 그런 거지. 자, 근데 이게 만약에 개정이 돼서 유산취득세로 바뀐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부터 쪼개버려요. 처음부터 쪼개버려. 이렇게 쪼개버려. 그리고 상속인별 공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뭐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좀 더 많이 들어가고 자녀 같은 경우에도 지금 5천만 원보다 더 높게 올라가고 그래서 받은 만큼만 따로따로 한다. 받은 만큼만 따로따로 한다. 훨씬 합리적이죠. 왜 안 했을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편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각국 동향 우리 OECD 평균 잘 보잖아요. 이미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유산취득세 전환 필요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받은 만큼 내니까 과세 형평 제고된다. 납세자별로 공제하니까 공제의 실효성이 개선된다. 상속과 증여 간 과세 기준 일치로 과세 범위 합리화한다. 우리가 이제 상속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전 증여 같은 경우 10년이고 그 외의 경우 이제 5년으로 가는데 이제 그런 거 없이 증여도 10년이고 상속도 10년이고 이제 다 이제 맞춘다. 그래서 상속인은 유산 외에 제3자가 받는 재산에 대해서 세금도 부담되는데 그런 10년, 5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내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다 더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상속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뭐 기부를 했어. 그럼 기부한 재산을 다 더해버린다니까? 그러면 나는 받지도 않았는데 밑에 상속인들이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다른 좋은 일에 한다고 기부를 했는데 그것도 상속세 재산 들어가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래서 이제 좀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상속과 증여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자산의 무상 이전이죠. 무상으로 대가를 받지 않고 넘긴다는 것에서 공통점이 있잖아요. 근데 증여는 사전에 내가 살아생전에 하는 거고 상속은 사후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갈린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자산의 무상 이전, 부의 무상 이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동일 방식 과세가 합리적이다. 아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것과 꼭 같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산의 무상 이전이 아닌 유상 이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양도세죠. 그래서 이 양도, 증여, 상속은 세 가지를 꼭 같이 봐야 됩니다. 이게 핵심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후반부에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또 중요한 자료가 나옵니다. 상속세 개편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일반 국민 10,000명. 와, 많이 했네. 전문가 34명 대상으로 온라인 대면 설문조사를 했는데 상당수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필요성에 동의를 했다. 그래서 상속세 개편은 일반 국민은 82.3, 전문가는 85.3.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개편을 해야 된다. 뭐 설령 유산취득세가 아니라 지금 현재 유산세 간다 하더라도 공제금액 같은 거 개편해야 된다. 뭐 이런 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면은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온 숫자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건 어떻게 되냐? 82.3에서 71.5로 일반 국민, 전문가는 85.3에서 79.4. 약간 줄어들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대세에는 지장이 없죠. 그래서 뭐 이건 뭐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제 또 재밌는 게 있죠. 2000년부터 23년간 상속세 세수 및 과세자 수 추이를 보면은 이게 아마 그 지금 현재 공제금액이 98년인가 7년인가 그때에 돼서 이제 2000년부터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 국세 수입 중 상속세의 비중이 5.1배로 늘어났다. 5.1배.
그리고 과세자 인원은 14.4배. 그러니까 전에는 0.13만 명인가 뭐야 이게 몇 명이야.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2만 명. 그래서 과세자 비율은 10.4배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세금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보통의 세금이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내가 서울에 집 한 채가 있는데 그걸 물려줘야 되니까 상속세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상속세는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되는데 나는 집 하나 그냥 꼴랑 하나 받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내가 세금 낼 돈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좀 문제가 되는 거고 더 문제가 뭐예요? 관련된 그 세제가 너무 오랫동안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동안 지금 20 몇 년간 물가는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0 몇 년간 물가 오른 것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핵심이에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자, 그래서 이제 큰 로마자 1번이 끝났고 이제 로마자 2번을 보면은 자, 그럼 유산취득세 개편 추진 기본 원칙을 보자. 자, 최고 세율 인하 등은 유산취득세 전환과 별개로 사회적 합의 등을 바탕으로 별도 검토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나온 자료가 기획재정부 정부 아닙니까? 나머지 여당과 야당이 있잖아요. 이제 정치권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지금 현재 없는 거예요. 근데 여당하고 야당은 뒤에 보겠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 뭐 배우자 공제를 아예 폐지해버리자. 아예 이제 배우자 상속세를 아예 폐지해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고 특히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게 지금 최고세율 인하예요. 작년 24년 7월에 여당하고 정부에서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최고세율 내리고 그리고 최저세율의 과표도 좀 올리는 두 가지를 해가지고 나왔는데 부자 감세라고 해가지고 야당에서 반대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이 기재부에서 논외로 하고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고요. 우리는 유산취득세 전환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 정부에서는 이거를 꼭 밀고 나가겠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자녀 배우자 등에 대한 인적 공제 실효성을 강화하겠다. 너무 안 바뀌었어요. 20몇 년 동안. 5천만 원이 뭐예요, 지금. 그리고 배우자 공제가 핵심 중에 하나인데 받은 재산만큼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좀 합리화하겠다. 그래서 뒤에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일률 적용되는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는 인적공제로 흡수하겠다. 뒤에 한번 사례를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가업상선공제, 금융재산공제 등 물적공제 혜택은 그냥 유지한다. 그대로 간다. 그리고 납세 편의를 고려해서 상속인들이 각자 신고하거나 공동으로 신고도 가능하고 신고기한 이후 별도 이제 분할기한 설정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세금이 줄어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편법들을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켜보겠다. 딴짓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렇죠. 과세 관할은 피상속인 주소지로 단일화 현행 유지. 요것도 이제 나중에 좀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과세 방식하고 과세 대상 이렇게 볼 건데 자료가 괜찮아요. 현행, 개정 딱 비교하기 좋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과세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가신 분의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개정이 된다면 이제 그 재산을 취득하는 상속인 중심으로 간다. 자, 납세 의무. 현행은 전체 상속세를 상속인, 수유자, 뭐 이렇게 뭐 유언이나 그런 거 해가지고 따로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연대 납세를 한다. 각자 받는 상속 재산을 한도로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정이 된다면 각자 상속세에 대한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거죠. 그리고 상속인 간에는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연대 납세 의무 이제 부과하겠다. 일부는 좀 남겨두겠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과세 대상 이게 중요한데 피상속인 기준만으로 판단을 해요. 현재는. 그런데 개정이 되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행은 돌아가신 분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자, 비거주자 다 상관없이 전 세계 상속재산으로 가는데 개정이 된다면 돌아가신 분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상속받는 사람이 거주자면은 상속재산 이렇게 과세한다는 거죠.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사전증여재산. 자, 현재는 어떻게 돼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해서 상속세에 과세하죠. 그래서 누진과세가 적용되죠. 그래서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 전에 10년, 수유자 등은 5년까지 사전증여 합산하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사위 며느리 등한테 넘기잖아요. 자 그래서 생전 제3자 증여도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거 아까 제가 말한 거 기부 같은 거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었죠. 그런데 개정이 되면 각자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각자의 상속세 계산할 때 합산이 된다. 그래서 상속인 수유자는 동일기간 10년. 그러면은
증여세 합산 기간과 같아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그러면 누가 받던지 간에 똑같이 10년이네? 그러면 이제 사위 며느리가 살짝 아쉬울 수 있겠지. 아, 이 영상들을 이게 좀 보여주면서, 뭐 이게 좀 약간 좀 제가 5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합산될 수 있겠지. 그런 건 좀 아쉬워질 수는 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전 증여 플랜이 훨씬 더 중요해지겠죠? 이제 다 10년으로 똑같아지니까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야 돼. 일단 그거 하나 체크하세요. 자, 그래서 이게 상속인 소유자 10년, 5년이라는데 개정되면 10년 가고 그 외에는 불필요하다. 증여세 부과로 종결한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나올 것 같아요. 뭐 사례를 보면은 창업주가 사망 전 임직원에게 25억 원을 기부했다. 그리고 자녀 한 명한테는 15억을 상속을 했다. 그럼 현재는 자녀 입장에서는 만져보지도 못한 25억 기부한 거 이게 과세대상 들어가 버려요. 아버지 저는 이거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왜 들어갑니까? 왜 그러냐면 현행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다 더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과세대상 재산이 40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대해서 이제 5억 공제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과표가 35억이 되니까 50% 세율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절반 한 17억 정도가 이제 세금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럼 나는 15억 받는데 왜 내가 17억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개정이 되면 너가 받는 거는 15억밖에 없으니까 15억으로 가고 공제 5억을 한다고 한다면 뭐 10억 남았으니까 여기서 30% 구간 3억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누진공제 빼가지고 뭐 2억 얼마 이렇게 세금 내라 하는 거죠. 훨씬 오른쪽이 합리적이죠. 그쵸? 네. 자, 그리고 이제 인적공제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중요해서 그런지 기재부도 이렇게 분홍색 핑크로 이렇게 해줬어요. 자, 잘 보세요. 현행과 달리 유산취득세는 인적공제 효과를 당사자가 직접 받을 수 있다. 내가 받은 만큼만 세금 내니까. 그래서 상속인의 개별 인적 특성을 고려해서 제도를 재설계해야 된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돌아가신 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속인마다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재산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기여도가 다 다를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같이 재산을 일구는데 당연히 훨씬 많은 어떤 혜택을 봐야 될 것 같고 자녀 같은 경우도 조금 많이 받은 애는 공제가 좀 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자녀가 아닌 또 다른 특별한 사람한테 줄 때는 또 너무 이 사람이 공제가 많이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유산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공제액을 합산해가지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차감하니까 특정 상속인 재산 공제 효과가 다른 상속인에게 영향가는 그 간접적인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배우자 공제잖아요. 그냥 사람만 계시면 5억을 해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실질적인 배우자가 내가 뭔가 혜택을 받아서 된다기보다는 그냥 자녀한테 주는 용도로 그냥 가버리는 건데 취지하고 안 맞는다는 거지. 그런데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마다 각자의 취득재산에서 공제를 차감한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일률 차감하는 일괄공제, 기초공제를 인적공제로 흡수하고 이제 뒤에 보시면 될 거예요. 자녀공제 등을 현재 일괄공제 수준을 고려해서 상향한다. 그리고 추가공제 실효성도 강화한다. 사실 이게 지금 현재 일괄공제 5억에 거의 다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뭐 미성년, 장애인, 연로자 이런 거 잘 안 쓴단 말이지. 자, 그리고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받은 재산만큼 공제받도록 합리화시킨다. 물론 30억이라는 캡이 있긴 한데 여야가 지금 얘기하는 건 또 다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 갖고 오시면 안 되죠. 우리는 지금 현재 정부 기재부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죠. 현행은 일괄공제 5억을 받을래? 아니면 기초공제하고 추가공제 받을래? 이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자, 근데 오른쪽 뭔가 복잡한데 보세요. 기초공제 2억 원이 있고 자녀 1인당 5천만 원, 뭐 자녀가 혹시 미성년이면 19세까지 연수 곱하기 1천만 원, 혹시 장애인이면 기대연명 곱하기 1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자녀 2명 해봅시다. 보통 지금 이제 상속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자녀는 2명 정도 있으시니까 그러면 자녀 1인당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1억이네. 여기에 기초공제 2억 더하니까 3억이네. 그럼 이거 100날 더해봤자 5억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일괄공제 가는 거예요. 일괄공제 5억을 넘으려면 자녀가 최소 6명 있어야 돼.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현행은 다 일괄공제를 택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개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상속인이라면 직계존비속이면 5억을 해주겠다. 그 외에 2억. 수유자 직계존비속 5천, 기타 친족 1천만 원.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상속 대상 되는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이 해주고 그 외 사람들한테 좀 적게 해주겠다는 거죠. 여기에 추가 공제도 여전히 놔두긴 놔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를 더해서 지금 여기는 사실 내가 미성년이고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다 이쪽에 묻혀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정이 되면 기본공제 플러스 이제 추가로 받을 수도 있어서 좀 실효성을 강화하겠다. 이런 거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자녀 공제를 이렇게 좀 올리는 거는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20몇 년간, 27년인가 8년인가 뭐 5천만 원이 뭡니까 도대체 이게. 이렇게 된다면 또 우리가 어떤 걸 시사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많이 있는 게 좋겠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30대, 40대인데 나중에 상속을 위해서라도 자녀를 좀 더 낳아볼까? 어떤 간접적으로나마 저출산 이거 극복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현행 먼저 보겠습니다. 기초 자녀 공제 합계와 일괄 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하니까 자녀 공제 5천만 원이 너무 적어서 매우 적어서 대부분 일괄 공제한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자녀 수가 1명이든 6명이든 공제액이 5억으로 그냥 동일해 버려요. 그리고 일괄 공제 선택을 해버리면은 미성년 장애인 연로자에 대한 추가 공제 적용도 매우 저조한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개정을 합니다. 일괄 공제 및 기초 공제를 자녀 등 상속 일반 공제를 흡수시켜 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그냥 여기 5억으로 그냥 땡겨 주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 공제는 상속인 수요자별로 공제액을 규정해 가지고 직계존비속은 5억, 기타 상속인 형제 같은 경우에는 2억. 그래서 뭐 옆에 하는 것보다 이제 밑으로 가겠다는 거지. 그래서 5억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 공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도 실효성 강화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례를 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2명이 상속받았다. 그럼 현행은 일괄 공제 5억에서 그냥 끝나요. 해봤자 뭐 2억 플러스 1억, 3억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개정이 되면 잘 보세요. 자녀 A가 받는 만큼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녀 A가 14살인데 일단 기본공제 5억을 받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미성년자 공제에서 1,000만 원인데 5년까지 미성년자에서 이제 성년 되려면 5년 남았으니까 그럼 추가 공제 5천만 원이 또 들어가. 그러니까 5억 5천 받는 거야. 근데 얘는 자녀 B는 9살이잖아요. 9살이니까 여기 A보다 더 동생이잖아. 5년이 더 동생이잖아. 그러니까 미성년자 공제 10년이 들어가 버려요. 5년이 아니고. 그래서 추가 공제가 5천이 아니라 1억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토탈 6억이 들어가는 거지. 됐어요? 그럼 공제 금액이 아까 일괄 공제 5억보다 11억 5천. 훨씬 현실적이죠. 그러면 내가 한 20억짜리가 있어. 그럼 배우자 공제 예를 들어서 10억 된다고 하면 10억. 자녀 A 5억 5천. 자녀 B 6억. 딱 되면은 상속세 안 나오는 거지.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야, 내가 사전 증여하려고 했는데 증여 안 해야겠다. 그냥 상속해야겠다. 한 20억 언더리에서 매물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겠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그럼 이제. 자, 이게 이제 인적 공제 기본적인 거고. 자, 이제 배우자 공제. 배우자 공제가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자, 현행 배우자 실제 상속분 그리고 최저 5억 그리고 최대 한도 법정 상속분과 30억 중에서 미니멈. 그러니까 이제 법정 상속분은 뭐 민법에서 정해놓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 1.5, 자녀 1 해가지고 이제 나누는 게 있는데 최소한 법정 상속분은 해주되 30억은 넘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뭐냐면은 배우자 상속이 없어도 내가 5억은 해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이 없어도 5억 되니까 아까 말한 일괄 공제 5억하고 배우자 공제 5억 해가지고 10억 이렇게 된 거였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유산취득세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대원칙이 뭐예요? 받는 만큼 내는 거잖아요. 받는 만큼 내는 거니까 배우자 실제 상속분을 하되 10억까지는 법정 상속분 초과도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법정 상속분이 예를 들어서 뭐 이게 6억이에요. 6억. 그리고 이제 최대가 30억인데 그럼 6억밖에 안 되면은 뭐 실제 받는 거니까 6억밖에 공제가 안 될 거냐? 그렇진 않고 10억까지는 해줄게. 이런 거예요. 약간 이제 좀 현실화 시키려고 하는 거죠.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억 원 잔액인데 배우자가 받은 상속 재산이 10억 이하인 경우에 법정 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된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가끔 뭐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배우자 상속세 아예 폐지한다고 하는데 그건 왜 없냐 여기에. 아니 그거는 여당하고 야당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국회에서. 여기는 행정부고. 그래서 지금 행정부 입장을 보는 거죠 우리는 지금. 아시겠죠? 자, 이게 재밌습니다. 보십시오. 자, 사례.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3명이 있다. 상속 재산이 18억이다. 자, 그러면은 법정 상속분은 배우자 6억, 그리고 자녀 3인 해가지고 각각 4억 원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요, 요렇게 되는 거죠. 배우자가 1.5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1. 그러니까 자녀가 3명, 그리고 배우자가 1.5니까 다 더해야지. 쓰면서 해볼까? 자, 배우자가 1.5. 자녀가 1인데 3명이니까 3. 그럼 전체는 4.5잖아요. 여기에 배우자가 1.5.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 나누기 4.5니까 일단 요거 비례를 하시고 곱하기 18을 하면은 18 곱하기 1.5 나누기 4.5 하니까 6억이 나온 거죠. 이게 배우자 6억. 그게 나온 거야. 법정 상속분. 자, 그래서 일단 법정 상속분하고 해놓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상황 1번.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9억을 받았다. 자녀 A, B, C는 3억, 3억, 3억 받았다. 그래서 18억이 딱 됐다. 그럼 현재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실제 9억을 받았는데 법정 상속분이 6억이니까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법정 상속분과 여기에서 30억 중에서 낮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6억이에요. 이해되죠? 일괄공제 5억 받으면 손해잖아. 그래서 6억이잖아. 근데 개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배우자 공제 그냥 9억 해줄게. 그냥 받았으니까 9억 해줄게. 10억까지는 해준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기본공제 3억, 그리고 자녀도 그냥 기본공제 받았으니까 3억 받았으니까 3억 들어가서 18억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공제액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세금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겠지. 요걸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18억이면 어느 정도 금액이냐? 딱 지금 서울에 한 중간 정도 이상 되는 그 급지 아닙니까, 지금? 그럼 이제 거기에 내가 갖고 있는 주택들은 상속세가 안 나오는 거지. 물론 이제 자녀가 2명이냐 1명이냐 또 약간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상속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제 머릿속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제.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상속세 안 나오는데. 근데 안 나오니까 어지간하면 안 파시겠죠.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이상해질 수 있어, 이제. 그리고 그걸 본 자녀들은 또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 우리 아버지도 나중에 주셨으니까 나도 나중에 좀 이렇게 천천히 해야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이게 만약에 예상대로 된다면 굉장히 그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뭔가 그 사람들의 행동이 또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적공제 최저한 이제 볼 건데, 배우자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통산 전체 상속 10억까지는 인적공제가 적용돼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았는데 일종의 면세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배우자 최소 5억 받고 일가공제 5억 해가지고 그냥 10억까지는 안 나온다. 그냥 이게 심플한 거였는데 개정이 되면 현행 면세점을 좀 고려해서, 왜냐면 요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거니까 여기서 좀 더 이렇게 바꾼다고 하더라도 더 낮아지거나 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면 싫어할 거잖아요. 그래서 인적공제 최저한을 10억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인적공제 합계가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그 미달액을 직계 좀비속 상속인에게 추가 공제 적용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되게 말이 어렵게 쓰여있는데 어지간하면 10억까지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아까는 배우자하고 자녀가 3명이었는데 이번에는 배우자하고 자녀가 1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속 재산이 10억이니까 이 배우자는 예를 들어서 상속 재산을 3억을, 실제 상속을 3억을 받고 자녀가 7억을 받았어요. 그럼 배우자 공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5억을 받겠지. 일괄 공제 5억 받아서. 그래서 10억 해서 털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자, 근데 개정이 되면 받은 만큼만 하는데, 자, 배우자 공제가 3억이야. 그리고 자녀가 아까 5억으로 올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는 실제 받은 게 7억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최저 추가 공제를 2억을 더 해주겠다는 거예요. 최저 2억을. 그렇게 해가지고 딱 10억 맞춰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10억 이하는 다 이게 세금 안 나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그래서 지금 뭐 안 내는 것보다는 더 이렇게 손해를 보거나 그렇게는 안 해주겠다. 어지간하면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 공제 3억하고 기본 공제 5억 해가지고 이게 10억 미달되니까 추가되는 2억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더 얹어주겠다는 겁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인적 공제는 현행 2억인데 인별 공제액을 설정을 해서 상속인 배우자 2억, 그 외 1억, 수요자 1,000만 원. 그래서 좀 비거주자는, 그리고 특히 관련 없는 사람들이라면 더 한도 이게 좀 적게 하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업상속 공제와 기타 물적 공제는 현행하고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거의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납세 절차. 각 상속인 그리고 수요자가 각자 신고하되 공동 신고도 허용한다. 그리고 과세관할 기준이 피상속인 기준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피상속인 주소지 이거 잘 보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공동상속 받아가지고 형제들이 받았는데 나중에 이거를 좀 팔려고 하다 보니까 오를 것 같으니까 간평 같은 걸 받잖아요. 그 간평을 받으면 다 같이 해주셔야 돼요. 일부만 하시면 안 돼.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래서 꼭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되더라도
잘 체크하셔야 되고, 상속 개시 후 6개월인데 요거는 이제 현행과 동일한데, 이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제 뭐 제가 이제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고 제도가 좀 복잡한 것도 있고 나중에 이제 실제 어떻게 개정될지 뭐 그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막 잊어버리기 쉬울 건데, 이건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6개월. 예를 들어서 상속이 개시가 됐다. 그러면 거의 모든 게 6개월 안에 끝나야 돼요. 그래서 6개월 안에 내가 만약에 상속받을 물건이 있는데 그걸 팔든지, 아니면 이때 내가 오래 가지고 갈 거면은 간평을 받든지, 그리고 이때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런 의사결정들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 기한 후 9개월 내에는 이제 분할 기한 허용돼서 이때 분할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유산 취득세를 전환하면은 또 이게 뭔가 또 이렇게 과세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또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트릭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에 대한 뭐 위장 분할, 우회 상속 같은 경우에는 대응 방안 하겠다, 우리가 지켜보겠다. 그래서 하지 마시고, 그래서 현행 상속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가 제척 기간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고요. 허위 누락 신고 등 부정행위는 15년이에요. 이게 굉장히 길죠. 보통 양도세가 5년 정도 되는데, 근데 뭐 위장 분할 같은 게 있다. 그런 경우에는 부가 제척 기간은 10년에서 그냥 15년으로 가버리겠다. 예를 들어서 상속 취득 재산의 명의자와 사실상의 귀속자가 다른 경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절세의 가장 기본은 분산이라고. 분산인데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 특별하게 관계도 없는데 누구 또 사람을 심어 두는 거야. 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인적 공제 같은 거 조금이라도 챙기고 다시 그걸 이제 뒤로 빼오는 거죠. 지켜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뭐 좀 염려되는 건 있어요. 뭐 100%좀 잡아내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만약에 이게 예정대로 개정이 된다면 초반에 엄청 과하게 싶을 정도로 보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28년도가 되면은 뭐 좀 더 지금보다 더 기술이 더 발전되고 인공지능 같은 것도 더 발달되어 있을 거니까 많이 걸릴 확률이 높겠죠. 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시행시기 봅시다. 시행시기는 2028년 시행인데 25년 법률안이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우리한테는 허들이 있는 거예요. 25년에 국회가 통과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과되고 나서 26, 27 열심히 또 이거 제도 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만만치는 않죠. 현실적으로. 근데 뭐 저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취득세는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래서 주임사는요 말하고 싶은데, 우리 부동산 법은 어떡할 거야 이게. 불쌍해가지고. 뭐든 대중하고 많이 맞는 그런 거에 가야 되겠다. 그죠? 자, 향후 추진 계획. 그래서 25년도에 입법 예고 공청회 등 하고요. 4월 공청회를 하고 5월 법률안 제출인데, 저는 왜 이걸 볼 때마다 그 생각밖에 안 들까요? 헌법재판소 선고와 그 이후의 일정들. 일단 우리가 이제 보도자료를 쭉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오랜만에 한번 원문 그냥 텍스트 가지고 쭉 한번 봤습니다. 예전에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시도 때도 없이 나오니까. 근데 오랜만에 했는데 굉장히 좀 양이 길었을 거예요. 아마 보다가 힘드신 분도 계셨을 건데, 좀 더 이게 다른 분들이 더 설명 잘 하신 분도 있고, 또 이게 요약해서 한 겹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이제 이거 하고 차지하고, 이제 좀 개인적인 의견들을 좀 약간 기사 같은 걸 좀 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